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12일 4.15 총선까지 정확히 3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한국당 2번 윤창현 후보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하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윤창현 후보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12년부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감되던 날 이제 종편에서 다 퇴출됐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한 5년 반여를 갖다가 종편했을 때 자주 배웠던 우리 윤창현 교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의 경제를 갖다 아주 쉽게 풀어주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고맙습니다. 맞죠? 예,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윤창현 후보가 이 경쟁을 쉽게 푸는데 다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학부를 2개 나오셨죠? 아, 예. 물리학과를 졸업하고요. 예. 학사 편입해서 다시 경제학과로 들어갔습니다. 예. 서울대 물리학과를 79년도에 들어가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84년에 다시 경제학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물리학과에서 졸업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 물리를 나셔. 그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죠. 쉽게 풀어주시고 시카고 유명한 경제학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4.15 총선까지 이제 불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예. 지난 3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몸서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좌파 경제 실험으로 얼만큼 망가졌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약간 좀. 예. 그래서 우리 윤 후보께서 좀 몇 가지만 이건 꼭 잊지 마시라. 그런 걸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좋아지면서 성장이 되는데 성장하면서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죠. 그 경기 변동 사이클이라고도 그러고, 이 사이클이 2017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에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제가.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5월에 출범. 5월 10일 날 출범했거든요. 그렇죠. 5월 10일 날 출범 그리고 9월 정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정점이라는 거를 알았더라면 경기 부양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기억 다 하시지만은 나온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그것도 2년 누적 30%. 물가 상승률 1%인 나라에서 2년 내에 30%를 올려버리면 1년 평균 15%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가. 그래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오랫동안 내려온 게 IMF 때입니다. 그때 신기록이 내려온 그 길이 하락 기간 그래서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을 할 때까지 2년 반 걸렸어요. 2년 반. 그게 신기록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기록이 이제 깨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2017년 9월부터 지금 3월 지났으니까 아직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혹시 약간 이제 반등 기미가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가고 있으니 그러니 코로나 전까지 계속 내려왔고 코로나 터지고 계속 더 내려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없었어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요. 이제 보면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자시기도 한데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뭐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 김종인 박사도 경제학자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코로나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한다. 우리도 210 몇 분이 돌아가셨다. 만 몇 분이 확진자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깜빡 잊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기 침체의 늪은 얼마나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네.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와서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면 이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네네.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경기가 내려가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족보가 있는 정책이다. 족보 있는 건 맞습니까? 글쎄 저는 그 족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족보 이제 어디서 사온 족보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소주성 족보는요. 그거는 족보라고 하기 어려운 게 그 국제 노동기구에서 2013년에 웨이지 레드 그로스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임금 많이 주면 소득 늘어나서 재수 좋아지고 한다는 이제 논리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어려울 때 잠깐 쓰는 방법이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데서 쓰는 방법이 아닌데 그거를 제 1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홍장표 수석이 부경대 교수를 하실 당시에 그 이론을 갖다가 한국에 가져와 갖고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이라는 걸 이렇게 지우고 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 바꿔버린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이요. 듣기 좋잖아요. 좋죠. 임금 주도. 사실 소득은 그 경제학적으로는 임금 말고도 소득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자도 소득이고요. 그렇죠. 임대료도 소득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는 이윤도 소득이에요. 그럼 소득 주도 성장 제대로 하려면 임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윤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좀 더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용은 임금이거든요. 그죠? 월급만 올리면 다 좋아진다. 근데 좋아졌습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는 월급은 받는 사람이야 오르면 좋지만 주는 사람한테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조각배 수준의 그 아주 작은 배 수준의 그런 자영업자가 700만 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자기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월급 올려주라. 그러면은 선장이 선원들한테 월급 올려주면 선원들이 돈만 잘 쓰면 되겠다는 거지만 선장님은 뭘 챙깁니까? 고기 잡아서 다 선원 주면. 배를 챙기죠. 그러니까 배가 이제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조업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은 배와 선장과 선원을 골고루 따져서 우리가 선원 월급도 좀 올려주고 배도 잘 되고 선장님도 좀 잘 되고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선원들한테 월급 무조건 올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고 조업을 안 하고 배를 없애버리고 수지가 안 맞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이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그 당시 보면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경제정책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52시간제 강제규율 강제규율 이런 등등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라고 얘기했다가 온 동력을 다 얻어먹었고 그럼 아예 그냥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바로 3월 31일 날 경기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경기 방송이 없어졌어요. 참.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좌파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이라면은 뭐 이윤도 임금도 여러 가지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에서 경제 규모로 경제에 참여하는 액터들로 봤을 때도 물론 노동자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기업인도 있고 기업 고용주도 있고 한데 사장님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좌파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영표라고 그 양반이 이제 대우 대우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이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이 한 게 뭐냐. 삼성한테 돈 뜯어다가 흔한 얘기로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하는 논리를 갖다가 직원 한두 명 두고 있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도 강요하고 있어요.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소뚜껑을 갖다가 때려 부수겠다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더 어려운데 좀 이건 좀 말씀하시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 원래 70% 국민 하위 70%한테 4인 가구당 100만 원 주겠다. 예.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네, 효과는 있죠. 예. 당연히 어려울 때 이제 그 가게들한테 예. 저 급여를 주고 네네. 어떤 그 소득을 올리게 만들면 네네. 당연히 그 일부는 소비를 할 텐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대안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직접 그 가게한테 돈을 주면 네.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유용하게 써서 소비가 늘어날 텐데 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네. 월급 그런 대로 받는 분들도 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민주노총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분들. 대기업 예. 이런 사람들은 뭐 크게 좀 뭐 크게 타격이 없을 수가. 예를 들어 70% 정도에서 뭐 많이 타격 받으신 분도 있지만 네. 타격이 적거나 거의 없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그 돈을 받으면은 그거 더 쓰시는 것보다는 저축을 해놓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 다음에 또 밀봉 같은 경우는 주니까 저 언제까지 써라 그러니까 깡을 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할인을 해서 네네. 그 상품권 같은 그 쿠폰을 예. 좀 약간 싸게 조금 깎아서 그냥 넘겨서 현금을 받아갖고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저축이 되는 거지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수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좀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그걸 쭉 나눠줬더니 그거를 어떤 분들은 소비를 분명히 하시지만 일부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고 깡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러면은 그 돈만큼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도 하지만은 동시에 더 효과적인 거는 자영업자 같은 분들한테 직접 그 지원을 하면 기업이죠. 자영업자는. 그러면 기업이 문을 안 닫고 열고 있고 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도 살고 종업원도 급여를 받고. 그러면은 기업과 가게가 동시에 살아 있는 거니까 결국 코로나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기업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문을 열게 만들어주면은 그 돈이 그 월급으로 가면서 기업도 살고 가게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그렇게 좀 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니까 실제 보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거나 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각종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일종의 일회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주고 그거 땡이지. 그렇다고 매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못 주죠. 예, 돈이 없죠. 그렇게 나가도 구조인데. 그럼요. 이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한 번 1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윤창현 후보, 경제학자 윤창현 후보가 보시기에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좀 흔한 얘기로 지금 뭐 자영업자든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흔들릴 수 위험에 빠지는 게 이 사태가 얼마 더 가면 이런 그런 위기에 빠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기는 참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거죠. 예,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종식됐다는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저기 많은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좀 쇼핑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예, 여러 가지 또 해외여행도 이제 슬슬 시작될 수도 있고 미국이 풀어야지 가지 뭐.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래 아니면 이제 뭐 제주도라도 가든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기 시작하고 치료제, 치료제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백신, 이제 예방약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으셨겠지만은 그 연세대 의료원에서 그 항체가 형성된 그 코로나를 걸렸다 나온 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적혈구 빼고 혈장을 그 중증 환자한테 주사했더니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체가 형성돼 있는 피, 혈액. 예, 말하자면 코로나를 이겨낸 분의 혈액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혈액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게 상용화될 수 있다 하는 순간 아마
아이고 이제 좀 숨통 트이는구나 하면서 주사 맞으면 되니까 네. 코로나 걸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얼마나 이제 걸릴 거냐. 그 이유는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 나오고 상용화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볼 때 한 지금부터 한 6개월 내지 1년 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1년이 넘어가면 아마 무지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뭐 망하는 기업이 그냥 그때까지 계속 그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그래요. 자영업자들 뭐 지금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교수님, 우리 윤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실제 보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이 정책 때문에 경기가 고꾸라졌는데 이게 보니까 코로나 그것 때문에 묻혀버린 거예요. 묻혔어요. 묻혀갖고 지금 실제 유권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작 문재인 정부 3년 소득 주도 성장 폐기하라라고 자기의 의사를 갖다 표로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사이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터널이 언제 끝나지? 혈장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지금.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 코로나로 인한 때 대한 지원금 이건 뭐 이번에 여야가 바뀌어도 여야가 바뀐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야당이 다수당이 돼도 지원은 더 화끈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인당 50만 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묵고 따블로라고. 묵고 따블로죠. 묵고 물론 따블로, 이제 1인 가족도 있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가구당으로 하는 것보다 1인당 50만 원이니까 여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참 야당이 다수당이 돼도 얼마든지 더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 그거를 더 투표를 갖다가 반대로 하면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뭐 지원은 확실하게 할 것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문제도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코로나만 보시다 보니까 이걸 바꾸면 뭔가 지원 프로그램이 끊기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참 좀 아쉽습니다. 그럼 우리 윤창현 후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 정부 보관 대략 한 9조 한 1,000억 들어간다는 거기에 따르면 4인 가족이 100만 원이고 1인은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2인은 뭐 60만 원인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죠. 이제 현재 정부는 혼자인 경우 40만 원, 그것도 70%까지만입니다. 그다음에 2인은 60만 원, 그렇죠. 3인은 80만 원, 4인은 100만 원, 4인 가족 이건데 지금 미래한국당 또 자매정당이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혼자 50만 원, 그렇죠. 혼자 50. 둘이 100만 원, 셋이 300만 원, 150만 원. 죄송합니다. 150만 원. 150만 원. 4인은 2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실래요? 자, 25조짜리 프로그램이 25조짜리입니다. 25조짜리인데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5조를 갖다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지금 512조 아닙니까? 대한민국 512조 중에 불료불급한 그런 것들의 예산을 갖다가 한 20%만 조정하면 100조가 생깁니다. 그렇죠. 100조를 전용을 하는 거죠. 100조를 갖다 이렇게 이제 흔한 얘기로 애둘러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한 4분의 1인 25조를 갖다가 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우리 시카고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윤창현 우리 후보의 말씀이십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딱 일회성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은 메달은 못 드립니다. 메달 계속해서 어떤 당은 뭐 계속 준다고 그런 공약도 했던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이 소주성이 가진 문제점을 좀 하여튼 심판을 해주고 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시카고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시카고 시장 선거가 저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오는데 염화칼슘을 뿌려야 눈이 녹잖아요. 그렇죠. 염화칼슘을 제대로 그 뿌리질 못해서 눈이 안 녹게 했다고 그 다음 시장 선거에서 바꿔버리더라고요 시장을. 염화칼슘 때문에. 바로 미국이 세계 지금 보면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은 응징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선거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새로 시장이 딱 되신 분은
여름부터 연막칼슘을 쌓아 놓는 거예요. 여름부터 확실하게. 예. 그래가지고 겨울 있다고 와서 눈 오니까 뭐 쫙 연막칼슘 뿌려서.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연막칼슘 제대로 준비 못해서 떨어지신 분은 뭐 억울하겠네 이런 소리 안 해요. 잘못하면 경제가 잘못되고 네. 불편하고 잘못되면 딱 한번 그 표로 심판을 해주시면 아주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바뀌고 네. 뭐 더 이상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그 경제에 있어서는 네. 좀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소주성이나 탈원전 네. 얼마나 지금 이 경쟁력이 무너졌느냐. 네네. 그거를 표로 안 보여주면 네. 도대체 선거가 왜 있느냐. 네네. 염화칼슘 때문에 시장을 바꾸는 그런 것이 너무 심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우린 또 너무 좀 그 부분에 너무 대해서 관대하죠. 관대한 것 같아요. 예. 예, 경제 잘못되면 가차없이 한번 최초리 한번 때리면 정신 똑바로 차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저는 선거를 통해서 네.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미래한국당의 10대 정책을 보니까 그중에 10개 10대 정책 중에서 당장 와닿는 4개의 정책이 경제 관련입니다. 예, 예. 이 첫 번째가 대한민국 미래 희망 경제 살리기. 거기 앞서 말씀하셨던 예, 예. 이제 보면 문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예. 최저임금도 재조정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노동개혁 추진이에요. 예, 그것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19년도 지난 4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보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2019년도 국가재정 예, 이 결산이죠. 결산을 보니까 예. 우리 국가 부채가 1,743조 예, 6천억이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군인 연금이 무려 1,01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54조고 예. 부채 비율이 41.8%예요. 저 이번에 미래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2022년 정권을 되찾아온다면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공무원하고 군인이 약 120만 명 정도 네네. 계신데 예, 예. 그분들이 그 퇴직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세금. 네.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는 연금. 예. 그것도 국민 세금이고 또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주는 배우자한테 주는 유족연금도 세금이고. 세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120만 명 기준으로 드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000조 가까이 된다. 1,000조가 넘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공무원을 또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 한 분 정말 제가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네네. 그러나 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좋지만 네네. 급여를 드려야 되는 국민 생각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분 한 분을 늘리면은 평생 그리고 연금 또 월급 주고 연금 주고 유족연금까지 줘야 국민의 의무가 끝납니다. 유족연금까지 줘요. 유족연금까지. 유족연금이 70%가 그렇죠. 60% 예, 예. 50%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 50%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아,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느 군인이 예. 어느 공무원이 보면 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월급 다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하면은 연금 죽을 때까지 받고 예. 예. 또 죽고 나면은 그 배우자까지 예. 받고 예. 배우자까지 돌아가셔야 저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무가 끝나는 거니까. 참.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네. 드리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드려야죠. 예. 그러나 이제 늘리는 거. 네네. 늘리는 거는 그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드리고 연금을 드리고 유족연금을 드려야 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거는 좀 살살해라. 그것만 살살해도 훨씬 나아지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윤 후보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2022년 자기 임기 말까지 17만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만 명 기준으로 약 한 1,000조라면 네. 그러면은 17만 명 기준으로는 거기에 한 100조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한 150조가 또 150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단한 계산으로 네. 물론 이제 좀 복잡하지만 그냥 네네. 아주 쉽게 그냥 네네. 해서 공무원 그 17만 명 늘리면은 그분들 급여 말고도 연금만 한 150조, 100조 내지 150조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누가 그걸 주냐?
우리 세대는 괜찮죠. 네. 우리 젊은 세대, 네. 미래 세대가 그거 다 짊어지고 자기 돈 쓸 거 못 쓰고 세금 내면 그걸로 공무원 월급 줘야 되니까. 그렇죠. 공무원 아닌 그 젊은 분들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드려야 되는 상황. 너무 아깝고 참 힘들 거다. 예, 이런 얘기죠. 저는 그 한자로 그걸 수탈이라 그럽니다. 아, 수탈입니까? 예. 수탈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우리 이 조선이 망할 무렵 되면 19세기 되면은 그야말로 그 관료들, 그 아전을 비롯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 벼슬아치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민중들을 갖다 쪽쪽 빨아드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그 공공 서비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많아요. 예. 우리 지금 보면 5천만 국민에 아까 120만. 지금 이제 군인까지 합쳐서 예, 직업군인까지. 직업군인도 어쩌든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120만. 예.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커지다 보면 그리스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저성장기에 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네.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막 늘려버리면 네. 그리고서 이제 그분들의 그 많은 벽지라든가 네. 이런 걸 전부 국민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네. 좀 늘리는 거는 좀 살살하자.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늘리냐? 사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지금 오게 계십니다만 이제 오게 3년 3월 31일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날이니까 오늘로 보면 3년하고 12일 되는 3년 12일 되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세월호 때 7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중에 뭐 최순실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발목 잡은 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줄였습니다. 예. 그 연금 개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 반발이라고 봐요. 예, 그런 것도 뭐 많이들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로만 얘기하면 얘기할 건 뭐하지만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집단적 기득권 세력인 공무원. 지금 보면 우리 한국노총보다 더 센 것이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보다 더 센 게 사실 전교조, 그다음에 전공노라고 있습니다. 예,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6급 이하에 실무직에 그 자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공노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기득권 양보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이게 안 보이게 집단 반발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결정적 그 틀을 만들었다. 그런 뭐 지적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건 이런 식으로 네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1,000조 가까운 빚이 네. 결국은 이제 연금 충당 부채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합니다만 네네. 간단하게 앞으로 그분들한테 드릴 돈의 전부 현재 가치 합계죠. 네. 예. 그래서 그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거는 공무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필요하면은 뭐 얼마든지 충원한다가 아니라 우리 돈을 낼 세금으로 돈 주는 자리는 아주 그 아껴서 정말 그 혈세를 걷어서 드리는 자리인데 지금 계신 분은 잘 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 추가로 이제 늘리는 거. 그런데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실 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집권자, 제대로 된 국가 위정자라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들이 팡팡팡 돌아가서 그 기업들에서 일거리를 갖다 이문이 남는다면은 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게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생기죠. 예.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공짜 같거든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쉽죠. 쉬우니까 가서 쉽게 야 공무원 수 늘리는 건 그 쉽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아까 120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기존에 저도 그 원칙에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연금 제도, 그다음에 군인 연금 제도를 만든 게 1960년, 61년입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장면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현재 연금 제도고 어쨌든 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건 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왜 굳이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다 무수히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럴까요? 네, 그게 이제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거 걷는 거를 네. 좀 쉽게 생각해요. 세금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그 좀 뭐 하나 그 뉴스를 봤더니 네. 그 대통령께서 세금 걷는 국세청 직원한테 피자를 돌렸어요. 잘 걷었다고. 잘 걷었다고. 잘 걷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기자 한 분이 몇 분이 전화했길래 아니 세금을 걷느라고 수고한 분이 있으면 세금 낸 사람은 뭐냐. 등골이 빠졌지. 아니 그러니까 네. 거둔 분들이야 뭐 월급 받으면서 세금 거뒀으니까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 돈 내려고 돈 벌고 막 자기가 벌고 노력해서 그 중에 그 세금을 낸 사람 뭐냐. 그 대통령께서 세금 걷는 사람한테 피자 돌리셨다 그러면은 세금 낸 사람 한우를 돌리셔야죠. 한우를. 근데 이거는 그 납세자한테는 예. 존경과 사랑과 감사함이 없어요. 네. 그냥 그저 필요하면 뭐 그냥 아무 때나 걷는다. 네네. 국가주의의 아주 극치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세금 걷는 공무원을 피자를 돌린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그 피자 걷는 거, 저 돌리는 것과 함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함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세금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막 걷어서 그냥 막 써요. 그냥 걷어서 써요. 그냥. 그거 왠 줄 아세요? 글쎄요. 뭐 저는 다 뭐 감은 있습니다만. 예. 예. 왜 아까 국가주의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이 좌파들이 국가주의에 푹 빠지는 게 자기들이 보면 정말 땀 흘려서 예. 흔한 얘기로 우리 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회사에서 조인 다 까여가면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뜯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냥 막 걷어요. 그냥 뭐 그저 종부세도 걷고 뭐도 걷고 그냥 뭐 없으면 더 걷지 뭐 이러는데 아니 그 걷는 과정에서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네. 예. 그리고 그 내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번 돈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네. 세금으로 내는 분들의 그 노고와 그 감사함이 밑에 깔려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아껴 써야 되고 나눠 쓰고 아주 그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 어떤 그런 네. 그 소위 납세자, 텍스페이어들에 네. 대한 그 부분 네.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빚 같은 거 늘리는 것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저 너무 쉬워요. 그냥 뭐든지 걷어서 쓰는. 예, 벌어서 써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벌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못 벌 겁니다. 근데 걷어서 쓰니까 그냥 막 걷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그 민간 기업들 또 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한 푼에 돈을 벌려고 얼마나 그 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그걸 걷어서 쓰면서도 그 돈 알기를 아주 쉽게 알고 네. 너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존경도 없고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국가주의의 폐해고 네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좀 존경하고 아끼고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국가주의, 국가사회주의 말씀하시니까 예, 이제 예. 김병준 지금 보면 세종에서 굉장히 미래통합당 예, 후보로 예. 나와서 이제 애쓰고 있는 김병준 교수가 특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국가사회주의 지금 현재 문재인과 문재인 그들의 예. 국가사회주의 문제가 뭐냐니까 자신들은 지고지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럼요. 국민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도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널 건 내가 꺼냈으면 되는 거고 예. 이 국가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병준 당시 교수의 예.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저 고등학교에다가 커피 자판기 두지 마라. 그게 국가사회주의예요. 지금 보면 이 국가사 우리 윤창현 우리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저들이 국가사회주의 푹 젖었네. 국가사회주의가 영어로 나치즘 맞죠? 뭐 네, 저 번역을 좀 잘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뭐 내셔널 소셜리즘 아니에요? 예,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면 이분들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뭐든지 국가죠. 뭐 네. 국가가 책임진다, 네.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국가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일부는 자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과 네. 국가가 도와주는 부분이 합쳐서 있는 거지. 네. 무조건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식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고 예,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면 자유를 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 자유의 기본은 개인의 존중입니다. 존중이죠. 예.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예. 이 국가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납세 때문에 네. 거기에 세금, 영국이 부당한 세금을 거들렸는데 항해에서 보스턴에서 시작돼서 보스턴 티파티죠. 결국,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네. 그런지 좀 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민감하고 네.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쓰고 서로 정부도 쓰고 그래서 그런 그 세금을 둘러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민감함 그리고 그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대고 부채 망들이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응징도 좀 해주고 그러지 마라고 한번 스톱하고 사인을 보내주시고 이런 국민적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창현 후보 지금 보면은 저 미래한국당 여기 나옵니다만은 2번이죠. 미래한국당 2번 윤창현 후보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이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 세금 폭탄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집을 포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우리 이제 3일 남았습니다. 4월 15일 물론 사전투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투표에도 또 많이 하실지 좀 아직은 퀘스천이에요. 아직은 많이 남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좋으시네요. 보니까 구호 짧게 하나 쫙 해갖고 와닿게 하나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세금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고 마구 남의 막 쓰는 사람들 혼쭐을 내줘야 된다는 거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통령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정말로 존경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주의적 관점으로 정말 새로운 그런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다. 이런 면에서 이번 투표에서 한 번쯤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투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 다 읽고 나왔습니다. 예, 미래한국당 보면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올리겠습니다만은 이쪽 지역구 찍는 거는 두 번째가 미래통합당이고 정당은 기호는 4번입니다만은 1번, 2번이 비례대표를 안 냈기 때문에 두 번째 칸 정당 투표 녹색 정당 투표의 위에서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윤창현 후보가 있는 미래한국당입니다. 자, 우리 윤창현 후보 자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분이랄까 그분들의 용기를 갖다 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